마르크스가 내린 결론이 아무리 의심스러웠다고 하더라도 19세기의 마지막 수십 년 동안에는 적어도 그의 이름 아래 이루어진 혁명적인 선동과 분석이 가진 힘과 범위는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사회학은 마르크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학문으로 발전했는데, 사회학을 과학적인 학문으로 만든 개척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듀르켐은 마르크스에 대한 연구 계획을 세우고 순수하게 과학적인 관점에서 학자가 냉철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객관적인 사실로서 아무런 편견 없이, 그리고 그 어느 편에 서지도 않고서 연구에 임했습니다. 사회학은 마르크스를 다루면서 부르주아 지식인의 사회의식의 일반적인 형태의 원천 및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재정식화의 원천으로 복무했습니다. 자유주의에는 지배적인 강령적 원천이 부족했고 다양한 노선들이 혼재되어 있었지만, 계급 간의 전쟁을 피할 방법을 모색하는 어떤 뚜렷한 정치적인 계획, 즉 계몽된 국가가 수행할 개혁 프로그램에 믿을 만한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은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끝을 모를 정도로 탐욕스러운 자본가들과 타락하고 속임수만 쓰려고 드는 정당의 지도자들한테 절망한 사람들에게 과학적 연구는 실질적인 진보와 발전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구원의 학문이었습니다. 마르크스의 체계 안에서는 권력과 이익에 대한 여러 질문이 중심 주제였는데, 보다 실증주의적인 과학은 마치 자연현상을 탐구하듯이 정치적이지 않고 사적인 욕심이 없으며 공평한 어떤 것을 제시하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많은 이익과 손해가 갈리는 상황에서 과연 사람들은 증거에만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혹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 권력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양쪽에 모두 공평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있어 실제 현실에서 주류 사회학은 정치적으로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기존 사회 구조의 건강한 활력을 입증함으로써, 그리고 민주주의적 낙관주의에 맞서서 계급제도의 영속성을 입증함으로써 보수적인 주장을 뒷받침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학자들은 진보의 편에 서서 인간 세상에서 이성의 주장을 대변하고 거짓 신화와 미신을 타파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라면 이런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지배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냈으며 부르주아의 이익에 부합하는 어떤 진리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검증 기준은 그것이 사회 경제적 변화를 매력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그 과정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막스 베버는 사회과학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가능성을 동시에 드러내 보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베버의 아내가 작성한 그의 전기가 출간되었는데, 여기서 베버는 나치의 압제에 시달렸던 독일의 진정한 가치를 대변하는 온건한 자유주의자로 그려졌습니다. 그가 언제나 개인의 권리를 주저하지 않고 대변했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자유주의적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또 제국주의적이기도 했으며 강력한 독일이라는 국가관으로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베버를 전략 이론가의 명단에 올린다는 게 어쩐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분야에 그가 끼친 영향은 상당합니다. 첫째, 그는 몰가치적인, 즉 윤리적 중립성을 표방하며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 사회학을 추구했습니다. 둘째, 그는 자신의 가장 유명한 저작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마르크스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자본주의의 발전에서 문화적인 요인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입증했습니다. 셋째, 그는 과학의 이성주의가 삶의 모든 영역으로 침투하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장차 관료화가 사회를 지배할 것임을 냉담하게 예언했습니다. 넷째, 그는 관료화를 끊임없이 이어지는 연속극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정치적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어떤 이상적인 것에 대한 갈망만큼이나 결과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그런 관심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저서에서 그는 판에 박은 듯 일상적인 것, 계산할 수 있는 것, 예측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언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찬양하면서 자연은 과학에 종속되고 사회는 관료제에 종속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보적인 서구 문화의 합리주의에 대한 자포자기의 절망적인 논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조직체계, 지식의 전문화, 전공화, 그리고 전문 분야 참모진에 대한 필요성, 이 모든 것들은 관료제가 대세로 자리 잡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베버는 예수가 했던 산상수훈의 평화주의를 반박했으며 정치가라면 반드시 반대 의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저항을 포기하는 순간 정치가는 성공을 거둔 사악함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베버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처음부터 파악하고 또 발생함직한 결과에 비춰서 행동을 평가하는 책임성의 윤리를 말하며 열정과 전망을 동시에 갖춘 정치를 촉구했습니다. 만일 베버가 궁극적인 목적의 윤리를 대변하는 인물로 마음에 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도 레오 톨스토이였을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베버를 괴롭히던 과학, 관료제도, 그리고 모더니즘 등과 관련된 모든 쟁점을 파고든 인물이었지만 이 주제들을 다룬 관점은 베버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톨스토이는 전쟁과 혁명 모두에 반대하였고 그로 인해 전쟁뿐만 아니라 세상 및 문화의 혜택과도 불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일련의 정신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정통 기독교의 허세와 특권을 벗어던졌는데 예를 들어 산상수훈과 누가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내밀라는 가르침이 그가 가졌던 신조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신조는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사악한 것에 저항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욕망과 욕설을 피하면서 세상을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일련의 규칙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일 이런 규칙을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전쟁도 없고 무기도 없으며 경찰도 없고 재판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존의 성스러운 권력과 세속의 권력 모두에 도전했지만 폭력적인 혁명 역시 부도덕하고 무익하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그는 도시를 떠나 전원 생활을 했으며 자연과의 교감을 위해 돈을 버는 것 또한 거부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이고 정교한 데이들이 특정한 효과와 쉽게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매우 회의적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을 자신의 장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진리를 열심히 탐구하면 충분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격렬하고도 고통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 톨스토이는 계몽주의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는 또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측면에서 반계몽주의적이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그는 현대화 및 과학에 대한 과장된 자신감에 겁을 먹었습니다. 따라서 톨스토이는 평화주의를 비타협적으로 주장했으며 차례에 도전했고 또 가난한 사람이 겪는 고통을 폭로했습니다. 어느 날 톨스토이의 영지에 시카고에 사는 제인 애덤스가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또 영향력이 큰 인물로 성장하고 있던 사회사업가였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1889년 시카고에 세운 빈민복지기관인 헐하우스 복지관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기관은 토인비 복지관을 모델로 했으며 기본 철학은 좋은 교육을 받았고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아야 하며 이럴 때 양쪽은 서로에게 모두 혜택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애덤스는 톨스토이의 저작물을 많이 읽었으며 특히 1887년작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오로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쉴 곳과 음식을 나누어 준 사람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자기 철학의 원천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강력한 평화주의자이자 잘 조직된 종교에 대해 의심을 품는 기독교인이었던 그녀는 사악함에 무력으로 저항하지 말라는 톨스토이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톨스토이를 만나고 난 후 그와의 입장 차이 때문에 그에게 실망했습니다. 톨스토이는 노동을 구분하는 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범죄라고 생각했지만 애덤스는 이것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톨스토이는 도시가 사람들 사이에 부분과 분리를 강요한다는 이유로 도시 생활을 포기했지만 애덤스는 도시가 모든 주민을 위해 기능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이 톨스토이와 공유했던 본질적인 원칙은 사회적 구분은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고 이러한 잘못을 극복해야 하며 또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가 사람과 토지와 정신이 하나의 통일체로 결합한 세상을 신봉한 데 비해 애덤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있을 법하지 않은 도시들 가운데 하나인 시카고에서 투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갈등이 현실에 존재함을 인식했으며 이 갈등들이 전적으로 인위적이지 않음을 인정했고 또 각각의 집단은 낙담하고 서로를 자극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녀 또한 이런 갈등들이 폭력으로 치닫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애덤스가 만들고자 한 시카고는 사람들에게 하여금 드넓은 사회학 실험실이었으며 이런 실험적 측면이 심리학과 철학 분야의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는 존 듀이를 흥분시켰습니다.
듀이가 철학에서 찾고자 했던 것은 철학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철학자들이 갈고 다듬은 방법론이었습니다. 듀이는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하나의 처방전 혹은 행동의 결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촉진하는 추론의 한 가지 형태인 실용주의를 실택했는데, 그는 진보적이고 실험적인 과학이라는 발상에 몰두하여 실용주의라는 용어보다 도구주의라는 용어를 더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현실에 대한 견해는 객관적인 것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개인이 각자 구축하는 것이므로 언제나 부분적이고 불완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지적인 과정을 사회적 과정과 연결시켰는데, 훌륭한 삶이란 어떤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서 개발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실용주의는 전략가의 철학으로서 번성했으며, 특히 정치적인 덕목, 즉 주어진 환경을 바꾸거나 유연성을 과시하는 것에, 혹은 우연과 시험적인 시도와 실수와 정책 뒤집기와 태도의 수정 등을 받아들이는 것의 목적과 수단을 적용하는 재능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1장 관료주의자와 민주주의자 그리고 엘리트주의자 3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